화제 좀 바꾸겠습니다. 화제 좀 바꿔가지고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문제만 너무 이야기하면 좀 답답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른 나라 이야기. 오래간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여러분들 한 2, 3일 만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SNS를 들어갔는데 트루스 소셜에 여러분들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의 권력의 핵심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타르의 비행기를 받지 않습니까? 한 5천억 정도 되는 이제 보잉에 발주한 에어포스 원이 여러분들 워낙 이렇게 납기를 준수를 못하니까 카타르 왕족이 여러분들 타던 비행기를 5천억 상당을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카타르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행기를 제공할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방어하는 옹호하는 그런 내용의 CNN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해서 올렸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중동에 방문해서 환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팍스뉴스에 이렇게 독점 인터뷰를 기내에서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42년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비행기를 갈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 받는 비행기는 is not for me,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미 합중국의 공군에 여러분들 기증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비행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팍스뉴스의 유명한 앵커하고 이야기해서 말씀을 했네요. 자, 이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는 모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결정이 내려지기보다는 협상 단계고 미국 여론도 여러분 찬반 양론으로 크게 이제 갈려 있으니까요. 논의 중인가. 카타르가 트럼프 행정부에 5천억 상당의 비행기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논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대통령도 여론 추이 같은 걸 보겠죠. 여론 추이 보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전용기가 42년이 됐다는 이야기죠. 42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 보잉사가 요즘에 좀 문제가 많았죠. 보잉사가 문제가 많은데 보잉이 제대로 이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미 정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한국 정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관심은 미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낮출 것이냐 과제인데 이번에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 합의하는 것은 미 연준은 나중에가 아니라 더 빨리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전설적인 인물인 콜린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또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다. 늦게 인하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금리를 낮추는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월 23일 1월 29일 금리를 낮춰라.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월 12일 3월 20일 전부가 다 이런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낮추라고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우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월 4일 지금이 금리 인하의 완벽한 시기다. 4월 16일 18일 대통령이 뭐 수없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5월 2일 5월 13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5월 17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걱정하는 겁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는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 경기가 침체되는데 일종의 선행지표가 미국의 재고주택들 중고주택들의 거래 상황인데 4월 달에 이런 중고주택 거래가 상당히 많이 빠졌더구먼요. 뭐 이름들 재고주택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그 기준금리가 집을 빌릴 때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중고주택들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고 아주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 선행지표니까 경기가 나아지게 되면은 앞서 가지고 재고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면 재고주택의 거래가 가라앉으니까 가라앉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미연준에 요구를 하는데 파월 의장이 여러분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금리는 뭐 전 세계인들의 여러분들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이제 터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갔고 푸틴은 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 나오네요.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 통화의 주제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000명 이상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망하는 피바다를 막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토의 여러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생산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며 휴전이 이루어지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이 매우 폭력적인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국 그런 수뇌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실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눈길을 끄는 것은 2020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네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도둑맞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민주당 사람들이 허용한 것 같습니다. The biggest crime of all 2020년 미 대선은 가장 큰 범죄는 선거 부정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020년 대선이 조작되고 도난당한 것은 실제 범죄의 주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적으로 사용된 오토폰
허수아비가 증거의 삭제 그런 것을 행했고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된 것을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주제들도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 뭐 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조사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의회 내에서 공화당 주도 하원에서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재검토하는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대부분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냥 뭐 이왕 지났으니까 그냥 덮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직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그 엄청난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청문회도 개최하고 조사 보고서도 내가지고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공식적인 조사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그동안 증거인멸이 많았을 겁니다. 증거인멸이. 어떻든 그렇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힘드네요. 자국의 여러분들 120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남부 국경이나 북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 1200만 명을 인별로 다 소송을 거쳐가 내보는데 뭐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언론들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법원도 그렇게 협조를 하지 않네요. 이번엔 대법원의 제동이 걸리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이 좀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네요. 미국의 대법원이 우리나라로부터 불법 체류자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법관들은 보수적이고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니까 쟤를 당선시켜 주시면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미국의 남북 국경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압승을 했으면은 그걸 여러분들 본인이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브레이크를.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또 보면은 또 장문으로 또 쓴 겁니다. 분이 안 풀렸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최근 불법 체류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추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는 길고 긴 법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추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대통령의 고민하고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피력하는 것은 바로 5월 15일자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소수 의견하고 다수 의견이 좀 갈린 판결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5월 15일입니다. 6대3 의견으로 행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하자 2025년 초반부터 외국인 적대법을 활용해서 베네수엘라의 깽단 등 범죄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인권을 중시하는 한 그런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이제 소송이 붙은 겁니다. 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려고 하면은 개별 이민자에게 법적 통지와 헤베아스 코퍼스 신체 구속에 대한 법적 도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것은 행정부의 대량 추방 계획을 제약을 주고 개인별 사례마다 수년씩 걸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통령도 참 힘든 겁니다. 언론들도 호의적이지 않고, 특히 이제 하급 법원에서의 민주당이 임명한 그런 진보적 색채의 판사들이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마침내 여러분들 보수 진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의 여러분들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 대법원도 완전한 법적 절차를 거쳐라, 실질적으로 뭐 대량 추방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 샘 엘리터, 아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대법관이죠. 클랄레사 토머스, 닐 고스치 소수 의견을 피력했고, 이들 대법관은 6명이 다수 의견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통상 여러 미국 법원에서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주도를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판결이 바뀌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대량 추방을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렵게 된, 특히 엘리토와 토마스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우선시해 가지고 대량 추방을 여러분들 용인해야 된다. 신속 대량 추방. 소수 의견은 외국인 적대법의 평시 적용 가능성을 옹호했고, 불법 체류자가 들어온 것은 일종의 침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원래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뭐 이게 6대3으로 무산이 된 겁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판결은 2025년 5월 15일에 대법원이 내린 것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의 긴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소수 3명만, 6명은 여러분 반대하고 3명만, 3명의 대법관만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죠.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 불법으로 입국했지 않냐. 불법 입국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행위로 법적으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인도적인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그런 대규모 신속 추방 정책이 지금 난항을 겪게 됐다. 대통령 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은 법적인 그런 충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인들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한테 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여러분들 영위할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대놓고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심각한 인지장애 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여러분 앞세워가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표현한 영어 표현 오토펜, 그냥 꼭두각시로 세우고 뒤에서 이름들 다 요리해 먹으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짓이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하더라도 권력이 너무나 여러분들 달콤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사례지만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고 끊임없이 권력을 탐닉하는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패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지 클루니라는 그런 유명 배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런 친분이 20년 정도 된 겁니다. 이게 5월 14일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조성하는 그런 모임에서 조지 클루니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한 내용이 지난 5월 14일 날 보도가 됐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이든의 모습은 그의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클루니는 바이든과 만남이 큰 충격을 받았고 한 달 뒤에 바이든의 재선 포기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냈다. 이게 여러분들 2022년 2001년 만에 재했는데 유력한 그런 후원자이자 유명 배우인 조지 클루니를 못 알아본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부통령 그다음 민주당의 미국 민주당의 고위층들이 전부 알았을 건데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5월 17일 날 기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조사한 특별검사가 한국계였죠. 한국계.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한국계 미국인인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재작년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사했을 당시에 6시간 분량의 녹음을 입수했고 이틀에 거쳐 3시간 진행된 특검과의 문담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팩스나 게시판 같은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인지장애가 굉장히 심각했던 겁니다. 그걸 다 덮은 겁니다. 이렇게. 로버트 허 전 특검은 지난해 2월 조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억력이 나쁜 노인 등으로 표현했다. 이걸 전부가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국민을 속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알렉스 톰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2024년 특검의 조사 내용이 담긴 6시간의 녹취록을 얻었고 그 여러분들 로버트 허 특검가의 조사 과정에서 바이든은 단어와 일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리고 별로 여러분들 long uncomfortable pose니까 긴 그런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침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나 백악관은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시오스는 길고 불편한 멈춤 속에서 단어와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디오 발언 내용을 확보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도미니치라는 분이 전부가 다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They all lied to you. 소위 좀 알려진 정치인들 그리고 뭐 TV에 이런 코멘테이터 앵커들이 전부 다 미국 국민들을 다 속였다는 겁니다. They all lied to you. 오바마, 해리스 그리고 미국의 진보 매체인 디 애틀랜틱지의 여러분들 기자들 불워크란 이런 미국의 진보 여러분들 웹사이트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런 백악관의 스태프들
민주당의 여러분들 고위직들 그리고 세칭 알려진 조 앤드 미카 테퍼 레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미국의 쟁쟁한 그런 유명한 TV의 앵커들인데 전부 다 이런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기를 썼냐. For what? Because 그들은 미국이란 자기 조국보다도 모아된 권력에 더욱더 많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벤자민 도미니치라는 그런 저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부 다 사기꾼인 겁니다. 선거가 살아있어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선거가 죽으면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전부가 다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여기에 벤자민 도미니치라는 사람이 이 저널리스트네요. They all lie you. 전부가 이런 우리들에게 다 사기를 쳤다 이야기. 뭘 얘기했어? 나라보다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를 크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조 미카는 조 스카보로 미카 브레진스키 미국의 MSNBC의 아침 토론의 모닝조의 공동 진행자 한두 번 공병호 TV에서 나왔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알면서 다 입을 다문 겁니다. 미국도 여러분들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부패한 겁니다. 테프 CNN의 저명한 앵커 돈 레몬 CNN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앵커 제니 사이키 미국의 MSNBC 전부 다 뭐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조 미카 테퍼 레몬 오바마 해리스 전부 다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전부 다 사기를 다 친 겁니다. 미국의 쟁쟁한 여러분들 그런 앵커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국정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위험할 정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걸 다 알면서도 그 노인을 대선으로 밀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버드대학 문제가 이제 참 일파만파가 되네요. 일단 하버드 대학의 총장하고 또 하버드 대학의 여러분들 그런 소위 법인 이사회가 좀 무능한 것 같습니다. 대학이 휘청거릴 정도로 지금 정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가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발 R&D 칼바름 하버드 연구실이 계속 문을 닫지 않습니까? 여기 똑똑한 한국계 여러분들 연구자들 대개 포스닥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박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 후 과정을 받고 있는 하버드 의대 MIT 박사 후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지금 잡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연방 지원이 끊기니까 이제 교수 연구비 지원 같은 게 확 줄어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유명한 그런 투자자로 입신한 빌 에크만입니다. 빌 에크만. 리틀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펄싱 스퀘어의 이름들 그런 투자자죠. 빌 에크만.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 하버드 이제 다잉 하버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스스로 가한 상처 때문에 이제 다잉 플럼 뭐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빌 에크만 이야기인 겁니다.
빌 에크만이. 빌 에크만이 볼 때 진짜 하버드 수뇌부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꼬리 내리고 연방정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9개 조항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 기껏 여러분들 하버드 총장이 자기 봉급 10% 깎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무능하게 되면 고생하는 겁니다. 하버드 이제 다잉, 하버드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스티브 맥기어라는 분이 미국의 대학의 이름들 좀 균형을 찾기 위해 가지고 신문운동을 벌리시는 분이죠. 스티브 맥기어. 하버드가 연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의 중단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일어난 그 또 한 건의 연방정부 지원 중단 결정은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미쳤습니다. 하버드 내에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블러드 베스니까 뭐 피가 철철 넘친다 이런 뜻이겠죠. 블러드 베스라는 뜻이. 기금이 끊겨 가지고 여러분들 박사후 과정들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개의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을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빌 에크만이 스티븐 맥기어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인용해 가지고 하버드가 죽어가고 있다. 빌 에크만이 상처로 죽어가고 있다. 스스로 과한. 하버드에는 보조금 해지 통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일어난 일의 규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한 4억 6천만 불 정도가 중단되죠. 연구와 더 넓은 커뮤니티에 피비린내 나는 일입니다. 전체 실험실이 해체되고 있고 훈련 보조금에 대한 젊은 과학자들이 갑자기 표류할 수 있으며 생명을 바꾸거나 구할 수 있는 작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이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 총장이 무슨 뭐 대단하겠습니까? 교수 출신이고 하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제 나온 내용이죠. 몰락하기 이전에 프라이드가 먼저 앞선다 이야기죠. 빌 에크만이 기부도 많이 했고 하버드 학부 출신이고 하니까 얼룸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좀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하버드 법인 하버드 코퍼레이션 이사의 멤버들에게 접촉을 한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나서면 되겠냐. 그러나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지난해 10월 달에는 그런 오퍼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반응이 있었는데 하버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네요. 여기에 근로기란 표현한 걸 보게 되면은 하버드가 532억 기부금을 갖고 있는데 총 누적입니다. 10억 2천만 달러 연간 연구비가 10억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하버드에 단순히 곱하면 52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기부금 가운데 20%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부한 사람이 제약 조건을 끌어넣는 모양입니다. 연간 24억 달러의 분배는 연구 비용을 초과하지만 대부분 연간 24억 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받는데 그런 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건을 대가 이런 돈을 기부하기 때문에 연구기비로 전용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연반 보조금 6억 7,400만 달러는 연구자금의 66%를 손실하는 것은 6억 7,400만 원을 연방 보조금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5월 15일인가 지난 목요일 결정일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 며칠이죠? 지난 목요일. 지난 목요일 5월 15일 결정입니다.
이게 하버드 전체 연구비의 66%를 차지하네. 연방기금이 끊기게 되면은 그걸 커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가 채용 범죄를 범해온 거죠. 미국의 민권법이 규정하는 지원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가 없는데 일정한 정책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여성들과 소수자를 이름 더 뽑기 위한 그런 은밀한 불공정 채용 관행을 유지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크리스토퍼 루프란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미국의 민권법 위반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목표를 정해놓고 특정 후보를 여러분들 탈락시키는 이런 결정은 범죄 행위인 거죠. 범죄 행위. 이렇게 여러분들 사사시 파헤친 겁니다. 하버드 내부에 있었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좌파적 색채가 강한 교수들을 뽑아온 겁니다. 진보적 색채가 강한. 그래서 대학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기가 충돌한 것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매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남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으면은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특정 정치적 의제를 여러분들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정당처럼 행동해 온 거고 특히 본인들이 좌파 이데올로기의 산실처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여러분들 특혜를 제공하고 그 외의 사람의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한 것은 미국 사회가 굉장히 금기시하는 차별금지법이죠. 민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도한 바와 같이 이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대학에 관련된 조치가 4월 14일 22억 달러 5월 13일 4억 5천만 달러 이렇게 연방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치 못하면 진짜 골로 가죠. 그죠? 정치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바마, 해리스, 미국의 저명 여러분들 언론사 앵커들 전부 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어서 불구하고 전부 다 국민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선거란 것이 왜 중요합니까? 권력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자 지구가 전부 다 파괴가 돼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그거 보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의 롱서플링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던 팔레스타인인이 하마스 이런 정치 집단에 대해서 분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미풍이다 미풍. 끄떡도 안 하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안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들이 하마스에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는데. 선거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가.
하마스란 정치 집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여러분들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치 집단을 견제할 수가 없으면 전부 다 가자 주민이 뭡니까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 해가 이런 권력이 교체가 되겠습니까? 교체가 안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마스 아웃 외쳐봐야 그냥 여러분들 이불 속에서 독립만신 겁니다. 이래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동영상을 보니까 전쟁 발발하기 전에 이제 한참 여러분 전쟁 초기에 가자 지구가 그렇게 심하게 여러분 부수지지 않았을 때 잡화점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인하고 여러분들 주민 이렇게 손님들이 하마스 지지 여부를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50% 가까운 사람들은 하마스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다수가 하마스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그냥 그런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박살이. 뭐 이게 제기가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래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이래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마스에 대한 항의 시가 증가하고 있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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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가 하마스 끄떡하겠습니까? 나라는 이미 다 파괴가 됐고. 정치 하마스가 시민들의 안녕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우선시한다. 당연하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시민들은 때처럼 여길 겁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다 투표까지 무너지게 되면 뭡니까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쉬워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골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참 안 됐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야, 예?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지지율이 71%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마스 지지를 71%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여러분들 지금은 37%가 떨어진 겁니다. 71%가 여러분들 하마스가 71%가 하마스 공격을 여러분들 다 찬성을 한 겁니다. 박살이 난 겁니다. 30%는 찬성 안 했지만 30% 찬성 안 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이 뭐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떠나는 수밖에 없지 이래가지고. 어디로 떠날 겁니까? 지중해로 갈 겁니까? 뭘 갈 겁니까? 서구 언론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반대 시위하는 사람 잡아가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냥 미풍이는 미풍. 가자지구 시위 상황이 3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확산이 되는데 그냥 조금 하다가 더 큰 상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으니까. 하마스는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 하마스 does not represent us. 소용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하든 안 하든 결국 우리가 정치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서구 언론들이 여러분들 약간 발생하는 시위 상황 이야기하지만 정치 권력을 일단 진 사람들은 폭력 강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4월 이후에 시위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위를 조직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관계없는 겁니다.
하마스의 억압과 보복 우려로 인해서 시위가 대규모로 지속되지는 못한다. 일단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마스는 시위자들을 납치하거나 폭행했고 3월 말에는 시위 참여자 6명이 처형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 여러분들 그냥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5년 5월까지 대규모 시위에 대한 추가 보고는 제한적이고 간헐적인 소규모 시위나 소셜미디어상의 항의가 주를 이루고 시위가 대규모 운동을 발전하지는 못한다. 정치 권력을 일단 장악하게 되면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이런 베네수엘라 같은 게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벨라루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딱 장악하는 겁니다. 하마스의 억압과 전쟁 상황으로 인해 시위가 지속적인 동력을 얻지 못한다. 이제 패배주의가 여러분들 확 그냥 덮는 거죠. 하마스의 권력 장악과 지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자는 하마스를 여러분들 선택했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모여 사는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는 뭐 다른 정치 집단을 선택한 거죠. 여기는 전쟁이 났고 여기는 그래도 전쟁 상황까지 안 간 겁니다. 여러분들 뭐 딴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하마스가 2006년도 팔레스타인 입법 선거에서 44대 41로 이긴 겁니다. 이게 운명을 가른 겁니다. 2007년 6월 하마스는 폭력적인 쿠데타를 통해 가자 지구에서 파타 정당을 몰아내고 단독 통치권을 확립했고 그 이후에 30에서 40%의 지지를 받은 겁니다. 나머지 60에서 70%는 하마스를 좋아하지만 입을 다문 겁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안 지구에서는 하마스의 지지율이 가자 지구보다 낮았고 파타 정당이 더 유리했던 겁니다. 이게 이런 운명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좀 안 됐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폭력 집단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여러분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죠. 나머지 60%는 선택 안 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간 겁니다. 다수결이란 것이 이런 거니까 2022년에는 하마스의 지지율이 25%, 2024년 3월에는 가자 지구의 22%, 2024년 12월에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팔레스타인 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죠. 그러나 전체 팔레스타인 72%가 이스라엘 공격을 찬성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한국 사람들의 다수가 뭡니까? A 정당을 선택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팔레스타인 72%가 이스라엘 공격을 찬성한 겁니다. 이제 그걸 믿고 이러면 하마스는 공격을 했겠죠. 게임 끝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지중해로 떠나겠습니까?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렵지만 가자 지구가 전쟁 전에는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었거든요. 여행도 다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리석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그냥 그걸로 일본말로 오와리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갈린 겁니다. 자, 오와리 맞습니다. 오와리 맞스 일본말로. 끝.
자, 여러분들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동아일보에 며칠 전에 기사가 테슬라가 페달 없는 차를 낸대요. 아니 운전대가 없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모양입니다. 페달이 이 운전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페달이 없는 겁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 FSD죠. 풀 셀프 드라이버 사이버캡을 양산 준비하고 있다. 시간은 좀 됐습니다. 5월 8일자 기사입니다. 5월 8일자. 그냥 여러분 대형 화면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핸들이 없는 핸들이. 보시죠. 사이버카를 만드는 재료 모양입니다. 5월 5일 테슬라의 사이버캡을 이 캐스팅 줌을 만들듯이 만드는 모양입니다. 줌을 만들듯이 그냥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금형 같은 틀에다가 사이버캡 캐스팅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이렇게 이게 5월 2일이니까 거의 시제품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사이버캡이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봇 택시 본인이 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을 이동시킬 수 있고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 거울도 없고 중앙에 대형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두 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운전대가 없는 겁니다. 테슬라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 조 태그마이어는 기가 텍사스 공장 인구에 대량의 주조물이 쌓여있는 모습을 촬영한 드론 사진을 공개했다. 이 부품들은 사이버캡의 전면과 후면 주조물로 보인다. 공장 내 캐스팅 구역 주변에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이 틀을 만든 다음에 그냥 찍어내는 모양이죠. 틀을.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란 초대형 기계로 자동차 프레임의 앞뒤 큰 구조물을 한 번에 주조하고 수백 개의 부품을 용접해서 조립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과 달리 테슬라는 한 덩어리 캐스팅으로 만들어 조립 공정을 줄였다. 일론 머스크는 1분기 전체 임직원회의에서 사이버캡은 연간 약 200만 대 생산 속도를 달성하고 있고 5초에 한 대씩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 2026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올해 6월부터 텍사스 주도인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는데 처음에는 이미 출시되어 있는 최신 모델인 테슬라 모델 Y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026년부터 사이버캡을 로봇택시에 이름 투입해 가지고 한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5년 정도 안에 테슬라를 하나 사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차를 나 타고 다녀야겠다. 그날만 와봐라.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이버캡은 제한된 시승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시승과 테스트 진행 중인데 한 유명인 닉 크루즈 파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동안 잠을 자거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겁니다. 야, 진짜 상용화되기 시작하구나. 2026년 뭐 예정대로 되면 2026년에 나오는 거고
안 되면 2027년에 나오겠죠. 그래봐 2, 3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이름이 로보택시네요. 로봇이 아니고 로보택시.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 생산하고 현재 차량은 비샘플 밸리데이션 단계에 있고 이것은 최종 제품에 가까운 재료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단계고 이게 이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단계 모양입니다. 대규모 생산 전 단계인 빅빌드는 2025년 2월 2분기 말에 시작될 것 같고 2025년 6월 달에 텍사스 오틴의 로보택시를 서비스 시작하고 처음에는 현재 모델인 테슬라 모델 Y로 2027년 전에 여러분들 나온다고 하니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2025년 6월 텍사스 오스틴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같은 해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 FSD 지금은 여러분 FSD 하이폰 슈퍼바이저드 감독 완전 자율주행 그런데 이제 이게 되면 그냥 비감독이니까 완전 레벨 5까지 올라가는 모양이죠. 처음에는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테슬라 차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캡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 레벨 5까지 사이버캡은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행되도록 설계됐고 스티어링 힐이나 페달이 없고 이것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의존하고 테슬라는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또 경쟁사인 구글의 웨이모는 라이드나 고정밀 지도를 사용하고 현재 FSD는 감독형 단계고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요하지만 2025년 내에 언슈퍼바이드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차를 구현해서 사이버캡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글하고 여러분들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카메라 접근 방식이고 구글은 지도하고 레이더하고 카메라하고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참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3만 달러 미만. 개인 구매자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플릿 운영자를 타겟으로 한다. 어쨌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진짜 이런 차 한 대 사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생각해 왔던 걸 그냥 로보택시라는 개념으로 현실화시키네요. 이제 여러분들 테슬라 모델이 S3XY 최신 모델이 2020년에 출시한 모델 Y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FSD 슈퍼바이저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열 소프트웨어를 구동해가 지금 이제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이버캡이 2022년에는 나온다. 올해 2025년 2027년 뭐 넉넉 잡아 여러분 한 5년이면은 예. 진짜 여러분들 살만한 세상이네. 어마어마한 대단한 세상인 겁니다. 예.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수가 있겠네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좋겠네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알아서 모실 테니까. 예. 주식 몇 주만 더 사놔야겠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또
돈 좀 내릴 거니까. 많이 올랐죠 지금. 220불 정도 됐을 때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말씀했죠. 220불에서 250불 정도 됐대. 어떻든 참 로보택시네. 로봇이 아니고 로보택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국 문제 아닌 걸 다루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고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예? 그 조그만 권력이 뭔지 그렇게 그냥 죽으라 싸우니까. 예. 박사님 혹시 일본 주식은 아예 안 보십니까? 일본은 아예 안 보죠 내가. 왜 안 보냐? 아니 성장률이 여러분들이 0%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좋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진취적이고 뭐 새로운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 시장은 어떻습니까? 뭐 또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럼 투명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 이런 주제 다루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새로운 걸 만드니까. 정치는 뭐죠? 있는 것을 나누어 먹는 게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진실을 향한 열정. 이거를 대한민국 사회가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법관들 하는 꼬라지를 봤으면 대법관들 하는 거.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대법관들 잘 먹고 정관 예우에 수십억 수백억 벌고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다 띵까당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전부 다 거짓하고 사기가 판을 치니까 뭐가 여러분들 크게 나아지겠습니까? 한국 정치에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에? 전부 다 거짓말인데. 아이고 공 박사님 그래도 나라가 좋아질 겁니다. 뭐 그렇게 희망 가지고 살아야겠죠. 사람이든 나라든 사회든 간에 진실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을 향한 열망, 훌륭함을 향한 열망, 미덕을 향한 열망에 말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사기꾼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 이야기야. 에? 사기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물건을 좋은 훌륭한 물건을 만드는 것이 훌륭함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될까. 패션 포 그레이트니스가 있어야 돼요. 패션 포 그레이트니스. 위대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공 박사님 그래도 미국은 이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될까. 진실을 향한 거. 사회가 전부가 다 뭐죠. 거짓하고 사기가 있고 전부가 은폐하고 입 다물고. 나는 지금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유튜브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여러분 유튜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치고 뭐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 일본 시장에 투자한다. 다 뭡니까? 진실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실이 없으면 그게 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되겠냐고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엑스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의 부스트를 만드는데 그게 진실을 향한 여러분 엔지니어라는 것이 진실을 향한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에? 근본을 여러분들 세워야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근본을 고쳐야 자기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데 여러분들 사기가 정상적인 게 여러분 간주가 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요지가 여러분들 여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현직 엔지니어도 계실 것이고 전직 여러분들 엔지니어도 계실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사기치면 여러분들 물건이 나옵니까? 물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은 근본이 무너진 겁니다. 근본이.
여러분 지금 선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쇼처럼 보이거든요. 뭐 누구 뭐 네 달라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일론 머스크가 참 재미난 사람입니다. 마케팅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러분들 닉네임을 바꿨어요. 캐키우스 맥시머스 일론 머스크로 쓰지 않고 최근에 2번이나 바꿨네. 한두 달 사이에. 캐키우스 맥시무스. 자기를 전사로 보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프로필 네임을 바꿨습니다. 캐키우스 맥시머스. 케크 KEK가 여러분들 활짝 웃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용어가 슬랭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주류 언론들이 X에서 일론 머스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내 이름은 캐키우스 맥시무스 리비우스 메미우스 그리고 도지 아버지 그리고 X의 커맨더 이렇게 여러분들 살기가 이렇게 답답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재미난 갑자기 이름 일론 머스크 이름들 메시지가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 다운 모습이네요. 캐키우스 맥시머스. 캐크가 여러분 활짝 웃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많이 발전했네요. 제시 펠탄이라는 일론 머스크가 자주 여러분들 인용하는 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니까 전력 수요가 급증했네요. 그리고 수요가 급증하니까 생산도 급증하게 되고 테라와트 아워라는 이게 태양열도 참 앞으로 패널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패널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패널 다음에 이제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이야 이제 사막들이 많으니까 파가지고 이게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이런 내용을 솔라 에너지를 굉장히 여러분들 중국이 많이 전국에 대한 태양열려는 패널을 깔았네요. 테라와트 퍼 아워 같은데 솔라 250 수력 130 석탄 108 풍력 106 원자력 10 가스 5 이만큼 여러분 신장을 시켰네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에너지의 절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시 펠탄이라는 사람하고 일론 머스크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느냐 효율성을 여러분들 증가시켜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에너지 절대량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태양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좋은데 태양광이라는 것이 이제 패널이 수명이 다 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그런 문제가 지금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태양광 패널은 독극물이 많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특히 이제 한국은 그렇게 뭐 중국처럼 광대한 그런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제시 펠탄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감이 없을 겁니다.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그죠? 예. 자,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220불에 347불까지 뛴 겁니다. 한 달 만에 48.45% 여러분들 뛴 겁니다. KK
하하하 웃다는 뜻입니다. 캐키우스 맥시무스가. 예. 이 사람이 이제 해리스하고 파트너였던 부통령 팀 월저입니다. 예. 이 이제 동영상에서 한참 테슬라가 공격을 받을 때, 야, 봐라. 일론 머스크 이끌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폭락해서 야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야, 월저, 뭐 잘 지내? 이런 이야기했죠. 니 봐. 주가가 48.35% 올랐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테슬라 주식은 살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참 공격적이죠. 1등 매수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 오르겠죠. 오르겠는데 조정될 때가 참 조정될 때가 있으면 조금씩 사모으면 되는데 또 조정될 때가 오니까 꿈을 파는 기업 같습니다. 캐키우스 맥시무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친구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도 자기 고향이니까 관심이 안 있겠습니까? 보니까 케이프타운은 여전히 기능을 합니다마는 요하네스버그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도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흑인 인구의 대다수는 매우 가난하고 흑인 가운데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만이 입찰 및 부패를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바라가와나스 병원에서 빵 한 덩어리가 부패한 입찰 계약으로 인해서 1000란트 50달러에 판매되고 있고 외과 도구나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친구가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크루그 국립공원 근처에서 75세의 이모가 강간당하고 팔이 부러지는 이분의 이모 모양이네요. 이분 부동산 중개인 친구가 친구의 이모님이 케이프타운은 관광지로서 잘 유지가 되지만 범죄가 굉장히 높죠. 범죄가. 치안이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보시죠. 이게 이제 한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백인분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냐. 나는 케이프타운에 매일 밤에 산책을 한다. 이 같은 글 올리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런 이대를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Stop Killing Farmers 2017년에 시작된 백인 농부들의 살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2017년에 시작한 블랙 만데이라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블랙 만데이 모임 되게 크리스찬들이겠죠. Stop Killing Farmers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살해를 국제적인 그런 관심을 여러분들 유도하기 위해서 2017년에 시작된 모임입니다. 이게 조작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루스켈타 모든 백인 농부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은 모든 흑인들은 굶을 것입니다. 네덜란드계 백인 농부들이 그곳이 오기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제발 11개 백인 농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는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침묵하지만 X를 통해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농부들의 살해 사건이 많다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이것은 그냥 우연한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종의 계획된 테러와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인종청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백인 농부들이 없어지고 나면 뭐 기아가 만연하겠죠. 옛날에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유대인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스페인이 굉장히 몰락했던 것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농부 살해 사건은 최근 몇 년간 국제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도 폭력 살인 사건이 빈번하며 그중 백인 농부, 보통 아프리카너, 네덜란드계 프랑스계 백인들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주목받고 있는데 2025년 5월 11일 현재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0건 60건의 농부 살해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이게 공식 보고서니까 사실인지를 또 모르겠어요.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국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축소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지에 포함된 백인 농부가 인구 7%를 차지하며 살해된 이의 70%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과거 자료입니다. 2023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관련 살인의 약 30에서 40%가 백인 피해자이고 이것은 인종별 인구 비율 백인 비율이 7.3%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데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 같은 걸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 세계 6.1건에 비해 가지고 10만 명당 36종 사건으로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네요. 농촌 지역의 고립성과 무장 강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도심보다도 농촌 지역에 살인사건이 많고 주로 여러분들 고립된 지역의 백인 농부들이 살해사건에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도를 통해 제가 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블랙 먼데이 운동은 2017년에 시작된 운동으로 백인 농부 살해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또는 10월에 시위가 열립니다. 제공된 이미지는 케이프타운 근교에 열린 시위로 보이고 스탑 킬링 파머라는 프로그램가 두드러집니다. 시위는 농부 살해가 일종의 동기에 의한 천천히 진행되는 대량 학살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미디어의 무관심을 비판합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7세까지 살았으니까. 17살까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살까지 살았으니까 2001년부터가 아니 2017년 맞네요. 17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나서 자란 데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치?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인 농부 살해는 심각한 문제로 농촌 지역의 취약성과 무장 강도 증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적 청소라기보다 범죄 전반의 일부로 해석되는 일반적입니다. 유지가 될 수 없겠죠. 흑인들은 비중이 80%고 부의 75%를 백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 심각한 사회적인 그런 뭐 제약이나 탄압이 따르겠죠. 남아국 정부 ANC는 여당입니다. 주로 흑인 위원들이 농부 살해를 범죄 문제로 간주하고 인종적 맥락을 부인한다.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귀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